제가 가져온 내용은 뭐 아마 대부분 다 들어보셨고 어느 정도 아실 텐데 청경자 화백의 그 위작 미인도 사건의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요 내용을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저는 사실 잘 모릅니다. 거의 문외한입니다. 제가 뭘 준비하면 우리 멤버들은 대부분 잘 모르시더라고요. 한동안 이게 좀 되게 희한한 사건이라 방송이나 이런 데서 많이 다뤄졌었고 자세히는 모릅니다. 그래서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분들이 자세히 모를 만한 이유는 이 내용 자체가 별로 그렇게 크게 관심을 받을 만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가 뭐 그림 같은 거에 그렇게까지 뭐 이렇게 애정이 계신 분들은 아마 좀 특정 계층이나 특별히 좋아하시는 분들만 좋아하시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게 좀 그 시사하는 바가 많이 있더라고요, 내용이.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순서는 있습니다. 일단 청경자 화백이 도대체 누군가를 약간 말씀드려야 돼요. 이건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틀어는 봤는데 누구지 이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누군지는 짧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오늘 말씀드리려는 이 미인도의 위작 사건이 도대체 뭔 사건이냐 이것도 약간 말씀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도대체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왜 발생했을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요 사건에 대한 대중들이나 특정 반응하고 저의 생각을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 그렇게 해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그 갑자기 왜 청경자 화백의 내용을 뜬금없이 들고 왔느냐를 좀 설명을 드려야 될 텐데 제가 뭐 언제 미술에 관심이 있었다고 갑자기 청경자 화백님 하면서 얘기를 하게 됐냐면 사실 이제 올해부터 제가 이제 그 와이프랑 같이 하루 만보 걷기 뭐 이런 걸 계속 이제 운동을 하고 있어요. 하다 보니까 이제 뭐 둘레길이나 뭐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게 되잖아요, 자연스럽게. 그러면서 이제 남산 뭐 둘레길을 이렇게 같이 걷게 됐고, 그렇게 해서 내려와서 남대문 시장 갔다가 이 서울시립미술관에 제가 이제 예전에 좀 어떻게 좀 인연이 있어서 알고 있던 에드워드 호퍼라는 그 유명한 작가의 전시를 하고 있어서 그 호퍼전을 관람하러 갔죠. 근데 서울시립미술관의 호퍼전을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다 보고 이제 2층에 청경자 특별전 상설 전시가 있더라고요. 한 코너 하나 이제 작은 방 하나에 이제 청경자 화백의 이 책이라든가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뭐 어떻게 살아오셨고 뭐 작품들이 이렇게 쭉 전시돼 있고 그런 걸 쭉 봤는데 이 에드워드 호퍼전 쭉 다 본 거보다 그 방 하나밖에 안 되는데 그 청경자 화백의 그림이 훨씬 더 인상적이었어요. 훨씬 더 강렬하고 마음에 들기도 하고 또 이분이 더 좀 뭐 개인적 호감 같은 거는 단순히 이제 그림만 그린 게 아니라 에세이나 뭐 이런 책들도 많이 쓰셨는데 되게 그런 부분에서도 재능도 있으시고 그 개인 인간으로서의 되게 뭔가 모를 매력이 되게 있다는 생각을 했고 책이나 이런 것들도 보니까 되게 좀 마음이 굉장히 끌리더라고요. 그래서 관심을 가지게 됐죠. 그래서 이분이 생각보다 뭐 이 쓰신 책이나 이런 것도 읽어보면 되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2층 옆에 보면은 그 좀 복도 쪽 넓은 공간에 약간 서점처럼 이렇게 꾸며놓은 공간이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다른 책들은 아니고 그 미술 관련된 책들만 이렇게 모아놓고 이제 판매를 하시더라고요. 거기에서 이제 이 문제의 책 청경자 코드라는 책을 제가 이게 발견을 한 거죠. 문제의 책이군요. 다빈치 코드도 아니고 청경자 코드가 무엇일까? 딱 봤더니 이제 미인도의 위작 사건의 무슨 비밀 코드 뭐 이런 게 막 있길래. 근데 그걸 사진 않았나 봅니다. 그러니까요. 그때는 도서관이네? 이걸 사겠다는 생각. 왜냐면 뜬금없는 소리 아니야? 그래가지고 저는 또 이게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 싫어하지 않습니까? 미스터리 뭐 이런. 그렇죠. 무슨 뭐 외계인이라 말도 안 되는 얘기 이런 걸 제가 싫어하니까 혹시 몰라서 좀 내용을 확인해보고 한번. 그렇게 해서 이제 도서관에 가서 약간 다빈치 코드 의식한 것 같긴 하다. 그러니까요. 딱 그림이 다빈치 코드 내용을 느낌인데? 조금 읽자마자 이거는 정말 찐이다. 사야겠다. 이거는 꼭 사야겠다는 아니고 그 내용이 찐이다. 이 내용은 꼭 내가 최소한 알고 있어야겠다라고 이제 보기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심각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이렇게 진행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재밌다. 근데 이 청경자 화백은 이제 당연히 화가시고 수필 가시고 이러신데요. 1924년생이시더라고요. 나이가 많으시네요. 나이 많으시고 2015년에 별세하셨는데 90세까지 사셨고 그 시대에 비해서는 되게 장수하셨죠. 그리고 이분이 좀 그 화풍을 아마 뭐 이렇게 지금 들으시면서 궁금하시면 그림도 아마 좀 검색해 보시면 금방 아시겠지만 약간 환상적인 세계관을 좀
결합시키고 색채도 되게 강렬하고 그렇게 좀 옛날 뿐인데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한국화에서 좀 벗어나서 좀 다양한 약간 저는 프리다 칼로 같기도 하고. 예,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맞다 아니다 대답하기가 좀 힘듭니다만은 네네네. 예. 그래서 좀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신 분들이 나중에 좀 항상 재평가를 받게 되잖아요. 화가로서도 되게 독자적인 위치를 하신 분이고 사실은 제가 좀 더 주목했던 거는 수필가로서 이런 좀 문학적인 역량이 되게 뛰어나시고 이분이 굉장히 그 옛날에도 굉장히 좀 뭐랄까 개방적이고 자유로우신 분인데 또 그 내면의 감성이나 이런 거는 또 굉장히 여성적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되게 와닿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좀 저는 이 책을 찾아보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옛날에 수십 년 전에 또 세계 일주를 다 하셨더라고요. 아 되게 부러워가지고 그렇네. 세계 일주 하시면서 그 각 나라들을 가서 거기 특징적인 테마들을 잡아서 그림도 그리시면서 그 작품들이 제가 봤던 전시관에 그 나라별로 뭐 아프리카도 있고 막 이렇게 그 되게 특징적인 그림들이 보면서 야 여행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참 부러운 삶이라는 생각도 했고요. 굉장히 또 애연가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하나 에피소드가 우리 그 윤여정 배우님이 그 청경자 씨가 나한테 그 맞담배 피우라고 허용을 해줬다 뭐 이런 얘기를 방송에서 얘기할 정도로 네. 두 분 맞담배 피는 거 진짜 그림이 너무 멋있었겠다. 그게 어떤 어떤 그렇네요. 그렇죠. 그 두 상징적인 여성이 맞아요. 같이 만나서 맞담배를 때리면서 언니 동생 하면서 얘기를 하는 것이 그게 예술이었을 것 같아요. 별걸 다 부러워하십니다 지금. 부러워요. 근데 우리 쇼쇼님도 뭐 거기에 9세대로서 또 담배 한대 딱 피시면서 멋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림 진짜 멋지네요. 그림이 되게 강렬하네요 지금 쭉 칼로 봤더니. 비슷하죠. 피다 칼로 비슷하죠. 예, 볼만하죠. 1991년도에 이 문제 이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 사건 때문에 충격을 굉장히 많이 받으시고 이제 꾸준하게 해오셨던 창작 활동이 사실은 파탄이 나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절필을 선언하시고 미국으로 떠나시고 이랬는데 참 웃기게도 이게 미국으로 떠나시고 그러고 나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작품 가격이 엄청 또 올랐다. 이렇게 됐고 95년도에 이제 다시 돌아오셔가지고 회고전을 하셨는데 당시에 뭐 엄청났다 그래요. 호암 갤러리 그 매표소 줄이 저기 밖에 서소문까지 이어지고 뭐 한 달에 8만 명. 마지막 주간에는 뭐 하루에 뭐 5천 명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생각해 보시면 여성화가 한국화가 했을 때 이름 떠올린다는 게 거의 대단한 없죠. 거예요. 거의 근데 없죠. 청경자화백은 왠지 들어는 봤잖아요. 이거 그렇죠. 자체가 대단한 거죠. 제가 이제 말씀드린 청경자화백이 지금에 와서는 뭐 젊으신 분들이나 누구야 이러실 수 있는데 엄청난 화가셨다는 걸 먼저 밑밥을 깔고 자 그러면 이제 청경자화백에 관련된 이제 위장 미인도 사건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근데 이게 보시면 굉장히 희한한 사건이에요. 이 사건의 발단이 뭐냐면 91년도 3월 31일에 청경자화백이 이제 그 지인 박현영 시인이라는 분한테 전화를 한 통 받습니다. 근데 이제 전화를 받았더니 내용이 뭐냐면 아니 저기 광화문의 현대빌딩 지하에서 움직이는 미술관이라는 이름으로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이제 그 전시를 하고 있는데 이 전시가 뭐냐면 이제 소장 작품 전시는 아니고 소장 작품의 포스터를 만들어서 전시를 하고 포스터를 판매하는 이런 전시회를 하고 있더라. 근데 내가 가봤는데 자기 이제 지인이니까 천하백 이름으로 작품이 하나 있던데 좀 비슷하긴 한데 내가 보기엔 뭔가 천하백 그림 같지도 않고 제목도 미인도라고 돼 있는데 이게 천 선생이 붙일 만한 이름도 아니고 그래서 좀 이상하더라. 이거 알고 있냐 이제 전화가 오는 거죠. 진짜 희한하다. 청경자백이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죠. 왜냐하면 국립현대미술관에 자기가 그쪽에 소장하고 있는 내 작품은 청춘의 문이라는 작품이 유일하다라고 알고 계셨고 그리고 본인이 보통 제목을 이렇게 되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문학적이고 감성적이시라고 했잖아요. 제목이 뭐 탱고가 흐르는 황혼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이세요. 본인이 본인의 작품 이름을 붙이시는 거죠? 내 슬픈 전설의 22페이지 뭐 이렇게 붙인단 말이야 제목을. 특이하다. 미인도 이건 너무 단순하잖아 제목이. 그래서 되게 이상하다 생각하고 이제 다음날 미술관에 전화해서 그거 내 이름 붙였던데 뭐냐 보여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미술관 직원 3명이 그 미인도 포스터하고 그 그림을 들고 방문을 해요. 근데 이제 천하백은 이 그림을 보자마자 하시면서 자기가 아니다. 이거 가짜야 이렇게 하시는 거죠. 처음 보는 그림이야 자기가. 이게 열받는 거지. 그치. 이제 그 그림이나 이런 게 되게 좀 천박하고 이렇게 그 사실
저 같은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그분의 작품이나 그 위작이라고 주장한 이 미인도가 뭐 굉장한 차이가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이게 진짜 자기가 그린 건 그렇죠. 자기가 알죠. 우리는 당시에 뭐, 벌써 67세 뭐 이랬었으니까 60몇 세니까 한 평생을 그려왔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야 이제 이렇게 되신 거죠. 이렇게 되게 굉장히 막 엄청 놀라시고 분노하시고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건 내 그림도 아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시하는 것도 나는 이거를 허용할 수 없고 이 그림을 못 주겠다라고 이제 갖고 계세요. 자기가 이제 못 돌려준다 이렇게 하면서 막 엄청 답답해했다고 해요. 근데 본인 작품이 아닌데 그럼 소유권 주장할 수 있나? 내 작품이 아닌 걸 내가 막 근데 저쪽은 또 그렇게 주장하니까 또 줄 수밖에 없나? 네, 애매하다. 아마 애매하다. 그 직원들이 그 이 네. 엄청난 대작가가 이거 엄청 분노하면서 이거 못 줘 이렇게 했는데 주셔야지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게 안 됐을 겁니다. 아마도 그런 상황 자체가 그래도 그렇게 안 약간 됐을 눈치를 거고. 보신 거구나. 그리고 뭐 어차피 뭐 직원들이야 뭐 그냥 보여주러 왔으니까. 뭐- 보여주러 왔다 충격 먹겠다 직원들도. 그렇죠. 직원들도 전혀 생각도 못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높으신 분들이 와서 찾아가겠지 이런 마음으로 아마 가지 이런 않았을까. 마음으로 그냥 그래서 왔어. 4월 2일 날 소장품 담당 관리 이인범 씨가 이게 미인도를 일단은 어쨌거나 돌려주셔야 됩니다 하고 이제 만나러 갔는데 못 만났던 거죠. 뭐 어떤 이유인지 못 만나셔가지고 자필로 편지를 남겨갑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 내용을 제가 잠깐 읽어드릴 건데 보시면 그 당시의 청경자 화백의 위치와 그 현대 미술관의 소장품 관리 담당자와의 어떤 위계 차이랄까 이런 게 확연히 드러나거든요. 굉장히 이제 좀 이렇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어제 저희 직원이 갖고 온 작품은 저희가 적법함 절차를 밟아 처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선생님께서 귀한 시간 내시어 감정을 해주신 것은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씁니다. 불행하게도 이 위작 작품을 저희가 갖게 된 것은 여기서 이미 위작 작품이라고 자기가 인정을 써요. 하고 어떤 경로로 이 작품이 네. 왔는가? 이것은 80년도였고 이제 자기 그 거기에 들어온 게 80년도라는 거죠. 그리고 기증이나 구입에 의한 방법이 아니라 정부 재산 관리 차원에서 타 기관에서 미술품을 미술관으로 이관 관리케 하는 조처에서였고 정부 기관 어딘가에서 이제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네. 미술품인데 어떻게 입수가 됐는데 뭐 압수해가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그래서 이제 현대미술관 이관돼서 보통 이제 뭐 작가한테나 뭐 누구한테나 이렇게 기증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아니면 자기들이 뭐 사들이든지 그렇게 하는 건데 이거는 그런 게 아니라 일종의 다른 방법으로 해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들어오게 됐다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들어왔기 때문에 미술 이관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평론가나 전문가들의 심의 과정이 없었습니다라고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안 그랬으면 이제 뭐 이게 진짜냐고 뭐 확인했을 텐데 그런 과정이 없었다는 거고 여기 이제 미술관 역사가 아직 일천하고 미술 전공자가 미술관에 근무하게 된 것도 최근의 일입니다 하면서 뭐 이제 중략인데 주저리 여기 그렇죠, 뭐. 그 당시에 사정을. 이 미술관이 이제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되고 체계가 없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그러다 보니 실수가 있었던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좀 길게 설명하고 저도 뭐 형편이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입장이 뭐 이런 얘기를 막 써요. 근데 그 길게 말씀드릴 거 없고 마지막에 이제 문제 작품은 장부에 등록된 것이라 취소하는 일조차 까다로운 절차를 거칩니다.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제 어쨌거나 우리 어떤 그 공기관에 등록된 작품이라 이렇게 그냥 일단은, 갖고 계시면 안 됩니다 이거. 그렇죠. 이거 우리 처리하려면 굉장히 골치 아픕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게 어쨌든 적법한 절차가 있으면 이게 만약 위작이라고 확인이 되면 뭐 이렇게 뭐 폐지를 하든 그렇죠. 뭐 그런 절차들이 복잡하니까 일단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 이런 얘기를 돌려 하면서 마지막에 선생님의 선처를 점점점 이렇게 끝납니다. 요렇게 이제 어떤 그 위계랄까 이런 게 느껴지시죠? 굉장히 정중하게 썼네요. 네. 근데 이제 여기까지만 보면 뭐 이렇게 해서 가져가서 잘 정리하고 끝나겠다라고 느껴지는데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좀 심각해지는데 이제 4월 4일 날 요 내용이 이제 조간 신문에 쫙 퍼지는 게 뭐냐면 국립현대미술관이 가짜도 모른 채 소장도 하고 그 위작을 전시까지 했다. 기사가 이렇게 퍼져버렸구나. 포스터를 그렇지. 제작한 거잖아 그냥. 그렇죠. 어쨌든 전시된 거죠. 이 현대미술관이 이제 막 뭐랄까 좀 뭔가 이제 활발하게 뭔가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이 터진 거고 그걸 또 신문에서 쫙 뿌려버린 거죠. 이게 망신을 당한 거죠. 일이 커지네. 일이 커집니다. 그래서 현대미술관에서 이제 발빠르게 좀 높으신 분 세 사람이 이제 작가 집으로 가가지고 뭐 이런저런 뭐 프레임에 넣고 뭐 별짓을 하면서 미술관에서 이제 이걸 가져가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천하백이 자기 작품이 아니라고 굉장히 강력하게 어필을 다시 하고 뭐 그런 일이 발생했는데 국립현대미술관은 한국화랑협회라는 데다가
감정을 의뢰해요. 아니 아니, 본인 아니라 그랬는데 뭘 또 감정해? 자기 게 아니라고. 근데 일단 가져와서 거기서 가져오긴 했어요. 그게 감정을 이상해. 해. 이제 내 거 아니라고 얘기하고 이게 어. 뭐 공증서 같은 것도 막 써요. 어. 뭐 이러저러해서 내 게 아닌 걸 확인한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거 다 필요 없고 일단 가져가서 이게 지금 이거 기사가 났잖아. 어. 그래서 이제 사정이 뭐 이래 해서 갖고 와서 그걸 아니 화랑협회에다가 감정을 의뢰하는데 그 사람들이 진품이라고 또 감정을 해요. 이거를. 진품이. 아 이거는 본인이- 진품이 확실하다. 이렇게 감정을 해 걔들이. 본인이 안 그린 게 어떻게 진품이야? 아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을 수 있죠. 뭐 그림을 많이 그리고 하다 보면 뭐 까먹었다. 아, 내가 그린 게. 내가 그렸는데 몰랐다 할 수도 있지 물론 진짜. 까먹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를 완전 배제할 수는 없어요. 또 그런 비슷한 사건이 있긴 했어요. 그래서 뭐 다작을 하시면 뭐 그럴 수 있는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위작이라고 확실한 입장을 정하고 설명을 드린 겁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쭉 이 내용을 쭉 살펴본 결과 일단 이건 말이 안 되는 사건인데 그러니까. 그 이게 진품이라고 계속 우길 만한 이유도 또 이해는 돼요. 이해는 되지만 그렇다고 그거를 저는 받아들일 수는 없고 일단 저는 이제 이게 가품일 것이라고 거의 입장을 정하고 설명드리니까 그러니까 좀 혹시라도 뭐 이 내용을 아시면서 이거는 진짜가 맞을 거리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또 뭐 그렇게 생각하시고 결국 믿음의 어. 각자는 다르지만 근데 얘가 어쨌든 쭉 한번 더 설명 한번 에이, 들어보죠. 가자. 아니 화랑협회가 생각해서 화랑협회가 뭐냐면 그 화랑들 주인들 사장들 뭐 이런 양반들이 모인 화랑이 뭐 하는 데입니까? 그림 파는 데 아닙니까? 판매처 사장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제품이 이거 진짜 제품이야라고 정했다는 거야. 자기들끼리 검증을 했다는 거야.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이상하죠. 미술품 파는 애들이 왜 이걸 감정을 하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뭐 하여튼 그렇게 했다고 하고 한국화랑협회가 되게 웃긴 게 12개 화랑 경영자들의 친목 도모와 이익 증진을 위해 만들어진 친목 단체예요. 원래 문화공보부 산하 사회단체로 등록을 해놓고 이제 이렇게 활동을 하던 상태였는데 이때 이게 이 작품이 진품이라고 감정을 해주고 그다음에 채 한 달도 안 된 5월 1일부로 문화공보부에서 승인 사단 법인으로 승격이 됩니다. 갑자기? 갑자기 승격이 됩니다. 위상이 높아지는 거죠. 뭐 저는 이제 글에 썼다는 말씀만 드립니다. 도대체 이 사건이 어떻게 전개됐는지를 시간 순으로 조금 이게 설명을 하면 너무 기니까 제가 간단하게 정리된 내용을 짧게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게 애초에 이 그림이 어디서 났냐가 있잖아요. 있을 거 그러니까 이게 아니에요. 궁금한데. 이게 희한하게 연결이 되는데 79년 10월 26일 날 이게 11.6 사건 기억나십니까? 야 이거 11.6 사건까지 올라가요? 이게 중앙정보부장 김재규 씨가 그렇죠.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한 사건이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신군부 세력이 김재규의 재산을 몰수하는 과정에서 김재규의 재산 중에 이 미인도가 포함되어 있었다는 거죠. 야 이렇게 펼쳐지나? 김재규의 누가 재산 중에. 김재규를 사기친 거구나. 그래서 이제 김재규의 압수 품목 중에 이 미인도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가나? 네,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드린 80년도 4월 30일 날 현대미술관으로 이 미인도가 이관이 돼요. 90년도 1월 5일 날 한국근대회화 선집에다가 여기 미인도가 뭐 청경자 화백 거라고 이렇게 등록이 되는데 청경자 화백 본인은 그걸 몰랐다고 하죠. 뭐 딱히 뭐 니 거 등록했다고 일일이 다 알려주지는 않을 거니까. 푸시 기능이 없으니까. 아마 이분들은 당연히 청경자 작품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게다가 그림만 보고. 압수품이니까. 그렇지. 그래서 이제 현대미술관에서 이여령 장관이 그 당시에 문화공보부 장관이셨는데 이 양반이 기획을 하셔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움직이는 미술관이라는 그 기획을 해서 유명 작가들 그림 포스터로 제작해서 전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판매도 하고 그랬는데 아까 말씀드린 박현정 시인이 이상한데 하고 이제 알려준 거죠. 그렇게 해서 이게 알게 됐고 확인해달라고 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원들이 왔다가 미인도 뺏기고 그다음에 4월 2일 날 또 가지러 왔는데 못 만나서 그 자필 편지를 써놓고 그 자필 편지도 지금 남아 있어요. 이거는 뭐 확실한 증거들이 다 있고 그다음에 이제 현대미술 학예실장이 와가지고 뭐 엉뚱한 소리만 하고 이제 가져갑니다. 이게 그 이제 진품이라고. 근데 이제 이 양반이 가져가고 나서 청경자 시인이 사실은 미인도가 진품이라고 시인했다라고 가짜 소문을 퍼뜨립니다. 예, 이때도 가짜. 야, 뭐 진짜로 하던데 뭐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소문이 퍼졌어 또. 왜냐하면 이날 벌써 이미 그 신문에 진품도 모르고 가품을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이거를 전시를 하고 막 그런 얘기 이미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 뭐 내가 가보니까 진짜 하더만 이제 이렇게 소문이 퍼진 거야. 그래서 우리 잘못이 아니야 이렇게 된 겁니다. 야, 참.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화랑협회에다가 감정을 하고 화랑협회에서는 진품이다. 이게 되게 웃기네. 감정의 1차 내용은 이래요. 가짜는 아니다. 근데 2차 조사에서 진품이다 이렇게 내용합니다. 그리고 이 양반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단 범위로 그 격상을 하게 되는 그런 중요한 이분들 야.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정말 기시감이 있는 사건. 예. 그 4월 7일 날 청경자 화백이 이제 화병이 돋아서 그러니까. 절필을 선언합니다. 아 그리고 또 무슨 이렇게 되니까 또 무슨 감정위원회 그 뭐 해가지고 이제 뭐 진품인데 다만 감정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혹시 위조범이 나타날 경우 검의 수용하겠다 뭐 이런 소리를 합니다. 진짜. 위조범이 제가 위조범인데라고 나타나겠냐마는 뭐 이렇게 해서 청경자 화백은 이제 4월 중순에 이제 떠나버리고 그 사이에 가서 뭐 정신적으로 되게 힘드셨다는 내용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95년 11월 1일이 돼서야 이제 돌아오시고 회고전을 개최합니다. 99년 7월 7일 날 권춘식이란 사람이 그 사실은 그 화랑에 돈을 받고 미인도를 그려줬다고 양심선언을 뜬금없이 또 해요. 범인이 아까 나타난 뭐, 거야. 본인이 권춘식이라는. 범인이라는 선언인 네. 거네. 네. 예, 동양화 위조 사건으로 다른 사건으로 입건이 됐어요, 이 양반이. 아 이미. 이 입건이 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위작 전문 작가야. 잡혔는데 사실은 내 그 화랑 운영하던 사람이 내 친구인데 그 양반이 또 돈 주면서 좀 그려달라길래 그냥 그려줬다라고 이렇게 선을 합니다. 그래도 계속 논란이 많이 됐어요. 뭐 이렇게 진짜다 가짜다 논란이 많았고 청경자 화백은 그 사이에 이제 별세를 하셨고. 근데 여기에 정준모라는 하여튼 그 몇몇 분들이 청경자 화백의 글이 이거 진품이다 그러면서 되게 허위 사실 이 책의 주장으로 허위 사실을 엄청나게 유포하시고 그러다가 이제 이 청경자 코드라는 책을 쓰신 분이 김정희라는 분인데 청경자 화백의 둘째 따님이시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너무 열받으니까 이런 것도 이제 파헤치고 막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이래서 뭐 위작이고 뭐 사건을 막 설명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 메신저를 또 공격합니다. 그래서 엄마 작품으로 뭐 이렇게 그 위자료 받으려고 한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시죠 이게 그 이런 식의. 막 그러면서 이제 뭐 얘가 그걸로 무슨 큰 돈을 벌려고 한다부터 시작해서 뭐 이런 식으로 또 뭐 메신저 공격도 하고 그래서 좀 수많은 일이 나죠. 그러면서 이제 이게 시끄러워지고 막 복잡해지니까 JTBC에서 뉴스로 나오고 각종 그 논란이 되는 부분들을 좀 설명하고 이러면서 좀 일이 커지고 SBS 스페셜에서도 내용이 나오고 뭐 이렇게 해서 쭉 나왔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게 다툼이 일어나고 르미에르 광학연구소라고 이 프랑스의 그 이런 거 감정 전문으로 하는 굉장히 그 전 세계에서 가장 좀 권위 있는 기관이죠. 이 기관이 뭐냐면 그 외에 되게 유명한 모나리자 있지 않습니까? 모나리자 그림 안쪽에 뭐 다른 그림이 들어있는 뭐 엑스레이 감정해가지고 안에 뭐 다른 게 있더라면 그 있잖아요. 그런 거 밝혀내고 했던 투과해서 보는 거죠. 그런 분이 그런데 거기서 뭐 되게 다양한 기술 조사를 했고 그래서 미인도가 진품일 확률은 0.0002%밖에 안 된다 뭐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근데 검찰이 불과 뭐 한 달 좀 있다가 뭐 다른 거 막 이렇게 하더니 미인도가 진품이라고 또 판정을 해요. 경찰이? 검찰이 어떻게 알아? 검찰이 그걸 어떻게 하냐고. 이게 되게 신기한 부분인데 검찰이 그림이 위작이냐 아니냐를 자기들이 판정을 하고 발표를 한다는 게 너무 이상하죠. 근데 뭐 자기들 말로는 뭐 각종 과학적인 여러 가지 이런 분석을 통해서 이렇게 뭐 다양한 의견을 받고 해봤더니 이게 진품이다라고 또 이렇게 합니다. 예, 그리고 나중에 뭐 김호준의 파파이스 뭐 이런 데도 나오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계속 다툼이 아직까지도 다툼이 돼요? 아직까지도 정리가 안 됐어요. 정확하게. 이게 정리가 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아니 근데 국립미술관의 입장이든 화랑의 입장이든 검찰의 입장이든 이게 진품이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근데? 그러니까 진품이어야 하는 이유가 걔네들은 있는 거죠. 그게 진품이면 지금, 어떤 이득이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도대체 이 말도 안 되고 이상한 이거 자체가 왜 이게 위작 논란이 있을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요. 이 그게 사건이 진핵심인데. 왜 발생했냐잖아요. 그러면 항상 저희가 어떤 미스터리 범인을 찾을 때 홍 박사님이 늘 얘기하시지만 뭘 봐야 됩니까 항상? 돈이 흐름. 돈의 결국은 뭐냐면 누가 이득을 보느냐를 따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청경자 화백이 사실 내가 그렸는데 내 그림 아니야라고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득 그럴 이유가 별로 없잖아요. 청경자 1도 없죠. 진짜 1도 없습니다. 아무 그럴 이유가 없어. 본인이 절필까지 하면서 할 이유가 없어. 그러나 이제 음모론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위자료? 아니 그게 아니라 절필 선언하고 미국으로 떠나.
그림값이 엄청 올라. 뭐 요 정도를 볼 아니 수 근데 있습니다. 그건 결과적으로 말하는 거지. 그림값을 올리려고 절필하고 미국 가는 사람이 어디 아니, 있어요? 치밀하게 이렇게 한 다음에 에이. 이제 화랑과 짜고 에이, 진짜. 야 내가 절필하면 그림값 엄청 오를 건데 니들이 이제 정경자 그림은 내 더 이상 볼 명예가 걸려 있는 그 사람이 이미 돈을 충분히 많이 벌었고 지금 네. 아 모르죠 뭐 또 돈이 필요했을지. 그렇지. 제가 그래서- 진짜 허황된 생각 많이 하는데 그렇지. 이거는 진짜 아니 정경자 하백이 야 내가 절필하게 나면 이게 엄청 오를 건데 모르겠지. 뭐 이런. 니네 소문 잘 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와. 우리 몇 대면서 나누자 그랬을 수는 있겠죠. 그게 뭐 아니라고 할 수 어쨌든 뭐 음모론을 없겠지만, 쓰자면 네. 네, 음모론을 쓰자면 근데 저는 그거에 너무 확률이 떨어져요. 그치. 일단은 그러니까 우주에 무슨 행성에 찻잔이 돌고 있을 확률로 있을 수 이게 있겠다. 오른다 안 오른다를 그걸 예상해서 그렇게 활발하고 엄청나게 자기가 쌓아왔던 업적을 다 그러니까. 포기할 정도로 그게 결정된 이익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예. 그냥 정경자 저 사람 못 쓰겠네. 그렇게 끝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고 차라리 그게 위작인데 내 작품이라고 하는 게 더 이득이지 차라리. 그렇지. 예, 예. 그러니까 내가 안 그렸는데 내 그림이다. 내 하는 게 그림이다라고 오히려 하면 그게 막 국립현대미술관에 걸려 있는 돈 받고 팔 수도 그걸로 있고. 돈 받을 수도 있고. 네. 아니 이미 소유권이 이미 거기 있으니까 이제 그걸로 이분이 이익 실현은 없을 텐데 뭐 어쨌거나 그렇죠. 아무튼 그래서 요건 그럼 설득력은 왜 떨어지는 들어? 거는 그럼 예. 누가 이익을 보냐? 그러니까 국립현대미술관 이게- 국가가 이게 청경자 하백이 자기가 그렸는데 못 알아볼 확률도 굉장히 낮은 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이 화풍이 그 개성이 굉장히 음. 강하고 굉장히 또 뭐랄까 예민이라는 표현 안 맞는데 좀 되게 감성적으로 민감하신 분이라고 해야 되나? 섬세하다. 네, 굉장히 섬세하신 분인데 아유 내가 뭐 막 그리다 보니 까먹고 뭐 내 그림인지 몰랐다라고 하기에는 이분의 그러니까. 성격이 맞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맞지도 않고 창작을 조금이라도 해본 분은 그럴 수 없다는 거를 그럼요. 아마 알 콩 거예요. 박사님 노래 그렇지. 만들었는데 아무리 허접한 내가 여러 개 만들었는데 아, 저건 내가 내 노래인데 내가 들었는데 잊어버렸다. 이게 가능합니까? 그거는 거의 불가능해요. 아니 저 왜냐면 같은 미술 사람도. 같은 경우에는 네. 특히 더한 네. 게 이거는 눈에 보이게 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거의 불가능. 그리고 제목을 직접 붙이신다 그랬잖아요. 근 아까 제목만 들어도 정말 미인도랑 너무 안 어울려. 그렇죠. 이분의 제목 붙인 스타일이랑. 저는 근데 뭐- 진짜 안 됩니다. 어쩌다가 그런 제목을 붙일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 또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그거는 진짜 아유. 예. 하여튼 근데 이제 진짜. 이게 왜 진품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지를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게 핵심이네. 네. 말씀드렸다시피 움직이는 전시관이라는 이거는 이제 문화공부부 장관인 이혜령 장관의 아이디어에서 장관의 나온 프로젝트죠. 예. 행사고 미술품의 대중화를 해보겠다라고 야심차게 시작한 행사인데 이거를 포스터 다 제작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미인도 사건이 위작이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혜령 장관이 열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일국의 장관이 열 받겠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된 거야 했는데 자기는 그게 의작이건 아니건 상관없지만 장관의 책임은 아니죠. 네, 이거는 책임은 아니지. 아니지만 그, 열받죠. 아니 네. 행사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행사 어. 행사에 내가 영향을 지금 주지. 나의 업적인데 네. 근데 이렇게 해서 이제 얘들 불러가 어떻게 된 거 했더니 그 진품 맞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더 해봤지. 이게 이제 그런데 조직 차원이네. 네. 그런데 이게 뉴스에 막 망신살스러운 기사가 쫙 나버렸잖아요. 그래서 관련된 7명을 소환합니다. 장관님이 장관님이. 소집합니다. 야, 진품이라며. 그래서 이게 뭐라고 하시냐면 무릎 한 번씩 까면서 당시 그 고바우 그림 그렸던 김성환 하백이 이제 고위 관료한테 직접 들었다라고 하면서 이제 말씀해 주신 건데 이런 내용이죠. 너희가 이걸 진품이라고 했으니 진품을 증명하지 못하면 너희 7명의 목을 치겠다라고 얘기하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저처럼 담담하게 얘기하시진 않았겠지요. 트를 깎겠지. 이것들이 죽으려고 지금. 아마 머리를 박은 상태로 얘기했을 수도 있고. 뭐 이혜령 장관님이 그러실 분은 아니시지만. 네. 그거는 이제 이혜령 장관님이 대외적으로 나왔을 때와 또 그렇죠. 일을 하실 때는 아주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마 그런 뜻일 수도 있어요. 그냥 니네가 아니 어쨌든 책임져라. 목이 잘리는 거지. 그게 목이 잘리는 그게 거죠. 거짓말한 거잖아 장관한테. 네. 그리고 장관 입장에서 이거 진품 아니면 니네 목 날라간다. 이 네. 말은 니네가 잘못했으면 거지. 책임지라는 책임지라는 뜻일 수도 얘기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담당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진품이어야만 하는 거지. 그렇지. 내가 이미 미신을 지키기 위해서. 공무원들은 이제 밥 되게 목이 걸려요. 밥줄이 이게 걸려. 진품이 아니면. 네. 근데 제가 지금 이게 공무원들이라고 하지만 일국의 장관님이 모을 수 있는 7명의 공무원이라 하시면 야, 이거는- 문화공보부에서 진짜 빵꾸 꽤나 낀다는 사람들이 다 거기 들어갔겠죠. 그렇겠네. 뭐 그렇지. 어디 대리 뭐 이런 애들이 들어가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냥 그 높은 직원. 네. 또 일단 그 현대미술관 관장도 있을 거고. 차관부터 이렇게 다 네, 있을 거 다 있을 아닙니까? 거야. 그 이분들은 사실 미술계를 움직이는 분들일 거라고 추정할 수 미루어 있죠. 짐작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런 상황인 겁니다 일단.
그리고 어쨌거나 애초에 이제 진품이라고 감정했잖아요, 미술계에서. 근데 사실은 가품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자기네들의 미술계에서의 권위라든가 그러니까 그 화랑협회에서 나중에 이건 진품입니다라고 이제 엄청 고가로 판매하려고 했을 때 야 니네 미인도도 잘못 감정했잖아 이렇게 하면 이게 한번 부대 열중시 안 하니까 그 다음 행사에도 또 안 하게 되잖아. 그걸 인정을 안 하니까 계속 의전이 꼬이잖아요. 그 다음부터. 이게 상황이 너무 잘 이해되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이제 속해 있는 조직도 비슷한 느낌의 그게 한번 이거 잘못된 그렇다니까. 게 이렇게 내려오면 제가 회사에 자세히 할 수 없지만 어떤 엉터리 장비가 하나 들어왔어요. 근데 돈을 썼단 말입니다. 어떻게 하냐면 일단 야 나중에 폐기하더라도 일단 잘 된다고 하자라고 한단 말입니다. 야. 그러면 이제 너무 정확한 이게 좀 사례다. 조심스러운데 거짓 보고서가 계속 계속 쓰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엄청 잘 하고 있고 이게 잘 활용해서 진짜 꼭 필요한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갈수록 그 청크를 그렇죠. 못 뒤집어. 이제. 실무자인 저는 저거 때려 갖다 버려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근데 그 보고는 계속 너무 잘 쓰고 있고 의회에서는 잘 돌아가고 있고 야 이게 실적을 잘했어. 잘 내고 있어서 이거 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럼 이게 그 2호선 하나에만 쓰는 건데 1, 2, 3, 4, 5, 6, 7, 8, 9호선까지 그렇게 좋아? 쫙 다 쓰자라고 다 설치해 이렇게 그럼 그때 가서 사실 안 좋습니다라고 못 하잖아. 못 하죠. 끔찍하다. 진짜. 그래서 이제 적당한 탈출구가 필요하다. 그래서 짜낸 아이디어가 뭐냐면 그게 구형 전동차에는 굉장히 유행했는데 신형으로 다 바뀐 거에는 사실 신형 전동차에 그런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그런 장비가 필요 이런 식으로 없는데 이제 와서 이게 더 할 필요는 없고 이제 쓰다가 폐기하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가 돼서 이제 와서 그게 몇 년 지나서 이제 폐기하기로 결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얘가 딱 가슴이 아닿는 것 생생한 같아. 왜 사례다, 이렇게 의작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지에 그래서 저는 대한. 이게 이 사건을 보면서 이게 당사자와 전혀 무관하게 계속 진품이라고 웃길 수밖에 없는 그 절절한 사연이 너무 마음에 와 닿고 그 공무원들의 저거 100% 진짜 저 사람들 피가 마른다 무조건 진품이어야만 하는데. 그렇죠. 이게 내가 뜯어봐도 위작 같은데 진품이라고 우겨야만 하는 그 슬픔이 좀 많이 한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 그 우리가 위작이 만들어지는 그 메커니즘을 생각해 보시면 예를 들어서 제가 홍 박사님의 노래를 똑같이 불러가지고 내가 홍 박사님이랑 똑같은 노래를 만들었는데 홍 박사님 노래라고 우긴다고 칩시다. 누가 관심을 가집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안 이게 그랬죠. 사후에 위작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실제로 많죠. 많은데 그 되게 많잖아. 예를 그런 들면 얘기들. 홍 박사님 엄청 유명한 가수고 누가 증명해? 그 음반 업계나 어디 유통회사에서 그 노래에 관심을 가져서 이거 진짜다 하고 팔아줘야 그게 의미가 있는 의미가 거잖아요. 있죠. 지금 제 노래로 하면 그건 의미가 뭐냐면 없죠. 위작 작가하고 화랑이 결탁하지 않으면 위작은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어디서 그렇지. 검증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화랑. 화랑협회에서 검증했죠. 예. 그래서 대부분의 이런 위작은 위작 작가와 화랑이 결탁해서 위작 작가가 그럴듯하게 만들고 화랑이 그거를 광고하고 진품이라고 얘기해주고. 진품을 만들어서 이득을 취하고 이런 구조로 흘러간단 근데 말이죠. 위작 원래. 검증은 화랑에서 했고. 예.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어디 화랑에서 했다라고 딱 얘기를 하진 않지만 나중에 어쨌거나 뭐 화랑 친구가 써다 했다라고 얘기는 하긴 했습니다. 그랬는데 또 하나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거 왜 김재규냐를 왜 또 좀 김재규냐. 주목을 이 해봐야겠다. 부분까지 한번 자, 가보죠. 일단 김재규라는 분이 박정희 전 대통령을 시해한 거는 사실이죠. 그 당시 신군부는 이 김재규라는 사람을 재산을 환수하고 몰수하고 그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김재규가 부정부패를 일삼았던 자다라고 해야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양반이 굉장히 사치스러운 수지벽이 있었다라고 이제 사실인지 덧칠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쁜 놈으로 몰아가야죠. 그렇게 하면서 심지어 그 유명한 청경자 화백에 미인도도 갖고 있더라. 이제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이야기가. 근데 그게 가품이었다라고 하면 사치스러운 수지벽에 안 맞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입수 과정도 이상한 게 검찰에서는 그 입수 과정이 명백히 밝혀졌다라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설명했냐면 청경자 화백이 이 미인도를 그려서 그 자기의 어떤 지인이던 여성에게 그 그림을 그냥 줬다는 거야. 근데 그 여성이 김재규의 굉장히 가까운 부하의 와이프였다. 그래서 그 김재규의 부하가 김재규의 그 그림을 넘겨줬다. 이 얼마나 투명하느냐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작가는 기억을 못하고. 야, 이거 정말 하나의 부조리극이네. 이런 내용이죠. 예. 그래서 이제 김재규가 그렇게 부정부패로 엄청난 재산을 축적했고 사치스러운 수지벽이 있었다라는 프레임을 유지해야만 한다는 거죠. 정말 이거 살아있는 블랙 코미디네요. 이거. 네.
그래서 이 전 과정을 이끌었던 검찰, 미술관, 화랑, 감정업계, 위작 작가까지 등등이 정말 운명 공동체와 같이 하나로 뭉쳐져서 그 와중에 하필 청경자 화백이 일종의 희생양처럼 끼어들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지금 제가 유튜브 같은 것도 좀 찾아보니까 몇십 년 미술을 하셨다는 이런 분들이 이 사건을 다룰 때 뭐랄까 굉장히 나름 중립기를 엄청 박더라고요. 그래요? 왜 미술업계에 있는데 미술관 까면 안 되죠. 미술업계가 다 엉터리다라고 주장할 수 야. 없겠죠. 그래서 이분이 이거는 위작일 수밖에 없는 것처럼 또 설명하다가 그런데 네. 사실 청경자 다른 그림을 보면 또 이런 걸 보면은 살짝 중립기업 또 아닌 것 같습니다. 같은데 뭐 이런 소리도 하면서 막 설명을 막 하시던데 그래서 이제 대다수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아니 화가가 아니라고 억울해 하는데 지 작품 못 알아볼 일이 뭐 있겠 가능하겠어?가 대부분의 반응이고 근데 뭐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실제로 또 굉장히 유명한 다른 작가 이후환 작가님은 이 자기 작품 위작이라고 했는데 3년 만에 그 내 거 맞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사례도 사람도 있었어요. 있으니까. 근데 그분은 뭐냐면 이 극도의 미니멀리즘을 추구하는 추상화 작가입니다. 뭐 점 네모 똥똥 찍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는 뭐 헷갈릴 수 있잖아. 헷갈릴 수도 있다. 헷갈릴 수 있잖아. 결과는 이제 뭐 대체로 이제 결론을 어떻게 짓냐면 답은 안 나왔는데 뭐 작가가 자기 작품이나 이런 거 기록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미술관이 감정이나 이런 걸 좀 과학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대충 이런 식으로 다 하고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미술관의 그 감정이나 이런 것도 뭐 부실하다. 이런 식으로 지금 나가는데 저는 이게 위작이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 기술적으로나 이거 설명하는 것도 보면 그 미인도란 작품이 그 청룡 작품의 여러 가지 작품의 부분을 그대로 따서 이렇게 짜집기한 작품으로 보여져요. 왜냐하면 어떤 작품의 뭐 머리 모양, 뭐 어떤 나비를 똑같이 그리고 뭐 이렇게 해서 그 약간 인공지능이 할 법한. 맞아요. 지금 그러니까 같으면 지금 진짜 같으면 인공지능이 AI가 하는 거. 예. 요거 그림을 합쳐서 새로운 그림 하나 만들어줘 하면 딱 나올 만한 그림이고 청경자 화백은 일단 어쨌거나 그 여기 그 르미에르 쪽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그 굉장히 섬세하게 붓터치를 하시는 분인데 이 작품은 굉장히 거칠고 엉성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사건인데 아직 결론이 안 났습니다. 와. 우리끼리는 결론 내죠 뭐. 그래서 저는 위작이 가슴이 거의 아프다. 확실한 것 같고 그리고 이 따님도 이거 얼마나 맞아요. 분통 그러니까. 터질까. 우리 사회나 여러 시스템이나 여러 사람들에 대한 얼마나 회의감이 들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들면서 좀 씁쓸하고 지금 우리 사회에서 또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렇죠. 일들과도 너무 이 너무 유사합니다. 맥락이 너무 다 있고 사실은 제가 진짜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천만다행이지. 내가 뭔가 엄청 뭐 예를 들어서 뭐 엄청 유명한 소설가였는데 말도 안 되는 표절 시비에 휘말리면 저도 뭐 본의 아니게 미국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한 인간이 이렇게 억울한 일을 쇼세님 당할 수도 조심하십시오 이제 있겠구나라는 앞으로. 생각도 했고요. 여러 가지 작품 목록 꼭 만드시고. 그래서 이거 좀 어떤 사회 현상을 바라볼 때 좀 이렇게 조심스럽게 바라봐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퇴근길 읽은 명상하죠. 명상은 그 명상이 아직도 살아 있었군요. 웬만하면 잘 안 하는데 오늘은 명상해야 될 것 좀 같습니다. 필요한 것 같습니다. 청경자백의 둘째 딸 천경자 코드의 저자 김정희 씨가 책 67페이지에 남긴 글이 되게 마음에 와닿아서 좀 읽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왜 이 사건은 26년간이나 끌며 투명하게 정리되지 못했을까? 왜 작가가 이 땅을 떠나면서까지 그렇게 피 끓는 호소를 했고 유언처럼 미인도는 내 작품이 아니다라는 공증서까지 남겼건만 철저히 무시당하고 말았을까? 왜 이 사회는 그랬어야만 했을까? 위작을 위작이라 선언했다면 너무도 담백하고 단순하게 정리됐을 사안이다. 그런데 한 집단의 복잡한 이익이 개입되고 권력기관의 팔비트는 왜곡이 가세하고 나중에는 검찰까지 칼날을 휘두르자 이 사건은 이제 한 화가의 억울함이나 한의 차원을 넘어서 버렸다. 온갖 더러운 것들에 휘감겨 썩는 냄새를 풍기는 사회적 적폐가 되어버렸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방송 너무 재밌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